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딱 지구 지도를 펼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끊어버린다. 그게 바로 뭐죠? 베네수엘라와 이란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딱 점령했을 때, 마두로를 잡아갔을 때 시진핑과 푸틴이 막 발작을 했죠. 그죠? 왜 그러냐고.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차베스랑 중국이 연맹을 맺어서 저가의 석유를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베네수엘라 석유의 90%가 중국에 가고, 그래서 중국이 2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엄청 시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털어 먹으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패닉이 온 거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잘 보세요. 베네수엘라 작전을 할 때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오려고 하는 러시아 배를 많이 납포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석유가 중국한테만 중요할 뿐만 아니고 러시아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석유 10% 정도를 가져간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러시아는 석유가 왜 필요하냐면은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중요해졌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서부에 몰려 있는 석유 시설들을 다 깼잖아요. 그죠? 상당 부분 이제 파괴를 시켰는데, 그때부터 푸틴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 석유가 많아야 외화를 들여와서 루블화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전쟁을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가 많아야 전쟁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깨져 나가기 시작한 게 2023년 중반부터인데,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의 활용 가치가 러시아한테는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깬 게 푸틴과 시진핑한테 둘 다 엿을 먹이는 엄청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란도 지금 만약에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푸틴이 이때까지 이란과 함께 원유 매장량 전 세계 1등이 베네수엘라, 3등이 이란이에요. 1등 뺏겼어요 이미. 근데 3등인 이란이 만약에 미국한테 점령이 된다, 그러면은 푸틴이 더 이상 이란과 이때까지 손을 잡고 유가 컨트롤 하던 그 마피아 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러우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다고 보는가? 군사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은 유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푸틴이 돈을 못 벌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경제 붕괴시키게 만들어야 되고 초인플레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유가를 상승시키게 도와줬던 게 바로 이란이다. 그럼 만약에 이란을 뺏기게 되면 푸틴은 전쟁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을 깨게 되면은 더 이상 러시아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첫 번째 전략, 중국,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끌어낸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 이란이에요. 베네수엘라, 이란이 끝나게 되면은 두 국가가 이제 저항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중국을 집중 견제해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내셔널 인터레스트 칼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들을 없애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략 자산을 태평양이랑 남중국해 모아야 돼. 그러면 군사적인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그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지금 보세요. 국가 수입의 절반을 국방비에다 썼는데, 소련도 그렇게 무너진 거고. 근데 그걸 위해서라면은 모든 전략 자산을 중국 앞에 다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가 마지막 결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쿠바가 방해하고 베네수엘라가 방해하고 이란이 도발하고 러우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쿠바에 중국의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 러시아의 군수 지원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에도 군사 물자가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에. 그다음에 이란도 개판 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안 끝났어.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집중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중국한테 몰빵하기 위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이슈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얻어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에 가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쿠바라고 하는 게, 이게 한반도랑 왜 연결되냐면은 이거를 다 없애야 전력 질주로 앞으로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가 붕괴되고 나면 진핑이랑 정은이랑 제명이랑 이제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략, 미국 500년의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을 붕괴시키고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걸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장악해서 모스크바를 4,000km 사정거리에 두어서 다시는 푸틴이 유럽 침공을 못하도록 막는 거, 러시아가. 그 다음에 내년에 브라질의 대선이 중요한 게, 시진핑이가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잃어버린 석유를 브라질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것마저 대선 내년에 이겨서 바꿔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러시아가 어려워질 때 그때 김정은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최소한의 피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시진핑이가 맘만 먹으면 여기 바로 지상군 보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고 알아서 무너지게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건데, 그럼 여기서 파트너가 누구겠어요? 한국이랑 일본이죠. 근데 짜이밍이가 여기서 잔대가리 굴린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전지가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흐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유럽 전선부터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을 깨고 공약을 깨고 젤렌스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막 야 너 젤렌스키 임마 자식아 말 안 들어? 유럽 보고 너 방위 똑바로 안 해? 나 다 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군대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CIA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 제공해주고 있고요. 공작해주고 있고요. 러시아 내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AI 기업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의 거점을 다 찍어줘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의 활동 같은 것도 다 예측해줍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진다 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미국 입장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한 호감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약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도운 거죠. 무기 공급을 이제 해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드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정유 시설들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이 이제 파괴가 된 적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러시아를 좀 진단을 해보자면은 국가 예산의 40%가 군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 개발과 복지로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죠.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의 한계는 지금 무기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고 국가 산업 자체가 전쟁에 다 몰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라든가 첨단 기술 발전에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보면은 터미네이터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휴머노이드 병사를 투입을 했던 미국이 일단은 이제 2대를 이제 투입을 했는데 더 추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확실하게 깨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젖줄 베네수, 이란, 브라질, 러시아. 근데 두 개는 거의 다 끝났어요. 남은 거는 러시아랑 브라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예측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에 이제 진주를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요번에 미국한테 읍소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미국 너 우크라이나에 정보 제공 안 하면은 나도 이란한테 위성 정보 안 줄게 이러면서 딜을 마치 제공하는 건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AI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 힘든 거죠. 그래서 너희도 안 하면 나도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작전을 할 때에도 러시아의 유조선들을 납포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유시설이 많이 깨지면서 전쟁에 쓸 수 있는 석유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한테도 그렇게 기댔던 거예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 때린 것도 중국으로 향하는 기름을 끄는 것도 맞지만 러시아로 가는 기름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중국입니다. 그 앞에 러시아가 가장 큰 도미노입니다. 가장 큰 도미노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이란입니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예견했었던 마이클 버리도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러시아한테 치명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없애기 위한 판 뒤집기 작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보시면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32만 5천 명의 군인이 이미 전장에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2100년이 되면은 1억 4,500만이었던 인구가 1억 명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 사망하는 플러스 저출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수십만 명 해외로 지금 도피해서 두뇌가 유출됐다. 러시아 총체적 난국이죠. 특히 심각한 게 보세요. 동남아에서 빈곤층 청년들을 데려와서 싸우죠. 이게 러시아입니다. 병사가 부족하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싸우려는 청년들이 부족한 거예요. 싸움 명분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 60%가 전쟁 목적 달성이 안 되더라도 휴전해야 된다라고 응답하는 게 늘었어요. 이거 2년 전, 1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지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충당하는 게 동남아 청년들이랑 북한 파병 지금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사기쳐가지고 말이죠. 동남아 청년들의 채팅방에 접근해서 속여서 2,3,000달러와 급여를 주겠다. 러시아 시민권을 주겠다면서 섭외를 했는데 이게 뭐 농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막 군복 입혀가지고 전쟁에 막 참전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방패가 돼가지고 많이 사망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평균 생존 시간이 72시간에 불과하다. 동남아 청년들이.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력 안보지에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판도를 읽을 수 있어요. 수잔 로프터스라고 하는 러시아 전문가가 이제 글을 썼는데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요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갔죠. 그래서 러시아가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판을 뒤집고 엎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유리한 게임이라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도 종국적으로는 이란이 미국 품에 안겨버리게
끊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러시아가 유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란을 활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왜 또 걱정하고 있냐면 두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의 압력에 맞서 러시아를 지탱해온 지정학적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국가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서방에 맞서왔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소극적이었고 미국은 바이든 때는 이제 지원을 좀 했지만은 지상군이 투입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몸값이 커진다. 이란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격추 노하우가 전수가 되고 스팅이라는 무기가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저거 지켜줘야 돼? 유럽 안에서도 찬반이 나눠요. 좌파우파 갈립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란 전쟁을 위해서 저렇게 공헌해 줄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저 지원해야 돼 저거? 보수 안에서 싸움 나요. 근데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군 노하우와 지금 5년간 러시아 드론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드론이 이란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크라이나의 몸값이 커지는 거예요.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대접해주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 전쟁을 러시아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자신의 전쟁을 유지하는 것은 전장뿐만 아니라 정치력 연대 네트워크, 경제력 고리, 군사력 협력에 의존한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가 이때까지 생존했던 것은 군사적 지역에서만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남았는데 이런 게 끊어지게 되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고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축출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재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넓은 지정학적인 생태계 구성원들이 약화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란을 둘러싼 수많은 이 링크들, 그거를 우리가 외교가에서는 크링크라고 하거든요. 차이나 C, 러시아 R, 이란 I, 노스코리아 NK. 그래서 크링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칭하는 그 네트워크가 크링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이 크링크를 향한 공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이란 하나만 때리는 공격이 아니라. 한편 우크라이나에게는 외교적 기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이란제 드론에 대응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걸프 국가들이 직면한 명백한 안보 위협은 이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더욱더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란 전쟁이 서방과 중동의 미국 우방들한테 악재가 아니라 이 전쟁 덕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더 가까워지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더 가까워지고 걸프 국가들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욱더 연대하는 결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크링크 국가들이 단단히 뭉치는 만큼 이거를 둘러싼 중동, 유럽, 미국의 우방국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침 나토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데 전쟁 4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이란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좀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드론 잡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좀 힘 좀 써봐.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의 드론보다 훨씬 조그맣죠. 그죠? 조그맣고 빠릅니다. 요격 성공률이 최대 90%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겉으로는 말려도 군사기지마다 미국의 폭격기와 항모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도를 제가 만든 건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이 포르투갈을 보면은 직접 군대는 안 보내지만은 지금 항공모함과 군함들, 전투기, 미국산 드론이 이란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또 연료를 채울 수 있게끔 이런 곳에서 기지를 다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양다리인 게 말로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군사력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을 봤을 때는 다 따로노는 것 같은데 지금 크링크라는 이 조합 외에 다른 이 연대체들은 다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빼고? 이재명 빼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미국이 어마무시한 드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미국이 지금 이란 드론 때문에 지금 열받았거든요.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막 정유시설 타격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냥 우리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최근에 이란의 드론을 개조해가지고 더욱더 가볍고 더욱더 값싸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미국 드론 루카스인데 이란 드론보다 더 조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량 생산할 건데 수년 내에 30만 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생산량이. 기존에 만들어내는 미사일의 수백 배에 달하는 자폭 드론을 미국이 찍어내겠다라는 건데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물량전으로 승리한 나라다. 새로운 물량전을 장악한 미국을 과연 그 어떤 나라가 막아설 수 있을까? 일본한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겼죠? 압도적인 물량전. 그래서 미국의 이 대량 생산 능력을 간과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국이 어찌됐든 간에 이란을 무조건 정리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불필요한 전쟁, unjust war이라고 하죠. 정의롭지 않은 전쟁은 반대예요. 근데 하나 또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전쟁 일단 한번 시작하면 이겨라. 그게 미국 정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지금 미국 여론조사 보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데에 예스라 응답하는 비율이 74%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잡는다. 확실히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더 큰 목표는 뭘까요? 서반구, 유럽,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미국과 동맹국에 유리하게 재편하여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기적 경쟁국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의 큰 전략은 뭐다? 서반구, 남미, 중미, 중동,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달성하여 미국의 가장 장기적인 경쟁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 미국의 그 자원이 뭐죠?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빨을 다 뽑을 수 있는가? 중국의 이빨을 다 뽑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미국이 온전히 인도태평양, 한반도, 중국 앞에 군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가? 그 시험대라는 거예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정권 교체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반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두로 축출 이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외교적 관계를 재개한 것은 과거 러시아의 서반구 주요 파트너였던 베네수엘라 외교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에서 동맹국들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적국도 지원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주변 국가들을 흔들어서 소련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군사적인 충돌 없이도 소련을 붕괴시켰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적대국들을 정리하고 동맹국들을 활용하여서 중국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위성기지가 있고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있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지 않고는 앞으로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로 가는 석유를 다 끊었어요. 멕시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하지 마 다 끊었어요. 마두로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토바이도 다 멈춰 있고요. 쿠바. 전기도 끊겨 있고요. 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플래시로 밤길을 비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쿠바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제 석유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먹을 것도 상하고 있다. 냉장고를 못 돌린다는 거죠.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몇 주 전에 입장 발표는 제가 쿠바를 점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방이든 차지든.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은 간단해요.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이 강해야 된다. 근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몇십 년 전부터 다 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바도 쫄아가지고 가능성이 작지만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아마 군을 쓰지 않아도 아마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미국이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분위기 보세요. 지금 크링크 이 조합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찢고 뽑고 물고 빨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 바로 밑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여기. 근데 벨라루스도 부정성으로 유명한 국가거든요.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카센코가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을 방문하죠. 이 우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크링크 연맹이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카센코가 북한에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뭐가 있어요. 김정은이도 몸부림치죠. 정상국가 표방 의도를 위해서 공안이라는 단어 지우고 경찰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신들이 마치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인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그러니까 한국을 국가로 불러요. 원래는 우리 민족이 이런 표현 썼거든요.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니 대한민국이랑 우리 엮지 마라. 우리 하나 국가다. 합법적인 스테이트 다. 과로하고 뭐예요? 저 하메네이처럼 죽이지 말아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주권 국가니까. 그 다음에 묘한 사진 하나 공개됐는데 북한이 중국의 신화통신에 사진을 최근에 줬어요. 근데 사진 보면은 뒤에 원래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떡하니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우상 국가니까. 김정일, 김일성의 유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통일국가 만들기라는 그 노선을 전면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의 합법적인 분단국가로 가야 된다는 게 김정은의 지금 목표인 거예요. 통일 얘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해라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정통성 있냐 갖고 싸움이 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두 개 별개의 국가다. 몸부림 치고 있는 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도미노 순서대로 간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하면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마 그림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흔들 때에 얼마나 많은 동맹국들을 자신의 편에 대달라고 얘기했는가. 베네수엘라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러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럽을 흔들었죠. 이스라엘은 확실히 미국 편이니까 같이 쳤죠. 그런데 중국을 깨는데 북한을 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아주 운명적인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답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을 절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란 맥코이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고 백악관도 자주 가시고 그 다음에 찰리 커크의 스승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어제 매일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알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도 알고 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마 어마무시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